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선진입니다. 김태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자, 발표는 인공지능학회 중앙대에서 내는 학회에 제가, 투고에서 게재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원안은 원래 한 5년 전에 사실은 제가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문제를 한번 학술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발표는 좀 빨랐는데 여기서 좀 수정한 부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해겔이나 이쪽 전공은 아니고요. 베르그송하고 이제 동양 철학을 비교하는 게 저의 주 전공인데 노동의 의미를 얘기하다 보니까 해겔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 공부해 본 바에 따라서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의 본질과 노동,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 중심 시대의 노동 환경과 노동의 소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감적 인간 사회. 여기서 공감적 인간 사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논문에서 좀 많이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이제 인간의 위상이 유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위상으로 도래했다, 찾아왔다. 이런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 환경이요,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노동 문제를 철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철학자가 제가 볼 때 해겔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 소외 문제를 다뤘던 마르크스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철학자에 대한 논의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래서 고찰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말해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는 자연 환경과 노동 환경의 상황을 검토하고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에 상하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노동이 사라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노동이 증가할 거냐, 발생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핫 이슈인데 여러 가지 논쟁,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논쟁이 노동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 관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 노동의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인간의 본질과 노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외 개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해놨다시피 해겔 철학의 정신현상학에서 중심 개념이 여기 이제 소외 개념이고요. 그것은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자신의 철학적 기조로 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엔트 온스터루 그 다음에 엔트 프렌두 하는 웨어와 소외 개념일 겁니다. 이거는 아마 김태희 선생님 쪽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관심은 이제 주인과 노예 관계, 이걸 통해서 노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요 정신현상의 준홍의 변증법,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유럽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이제 프랑스 철학 계열에서는 해겔 철학을 소개했던 알렉산드 꼬제부가 요 해겔 철학을 프랑스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정신현상학의 핵심 개념을 준홍의 변증법, 주인과 노예의 관계, 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잘 아시는 개념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요, 주인은 노예를 통해서만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목적물을 자연에서 획득하고 싶으면 노예를 부려서 이미 준홍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자연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노예를 통해서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예는 어떠냐? 노예는 자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연이 뜻대로 되지 않죠. 당연히 저항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자연을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변형시켜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노예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연을 변형하면서 거기서 얻어낸 획득물을 주인에게 섬기죠.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 의한다면 노예에게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해겔 철학에서 주목했죠. 자, 그래서 노예에게 노동은 자신의 자유를 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질인 자유를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자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주인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주인에게 자연이라는 것은 어떠냐? 바로 노예를 매개해야만 자연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해결은 노예가 주인보다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노예가 노동이라는 것, 바로 노동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굉장히 제가 해겔의 정신현상의 전공자가 아닌데 이 점을 왜 주목하느냐?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서의 어떤 위상,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켜가면서 자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노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인간의 본질과 노동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비교 철학이다 보니까 동양의 관점에서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이제 2장은 이제 논문에는 좀 자세히 썼는데요. 요거 시간상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면 노동 환경과 노동 소외에서 노동 환경이 어떤 상황이며 그러면서 노동은 어떤 위상에 왔는지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왕수인이라고 하는 이제 왕양명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15세기, 16세기 중국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전선록인데 179조목에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저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뭐 우주자연의 마음이다. 인간의 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본래적으로 인간과 구별된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오늘 제가 해석해 보면 망수인은 우주자연 속에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라고 하는 존재론적 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만물일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논문에서 하나의 새로운 관계론적 네트워킹 사회의 출발점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시대의 서양적 사상은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근대적 사고죠.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관계의 집합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관점은 과학기술의 폐해 속에서 등장하였다면 동양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 또는 모든 만물을 하나로 보는 기반을 설명해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하나의 네트워크적 관계, 이것을 제가 이 동양사회 일리라고 해서 이치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이치라는 거면 우주, 자연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을 하나로 관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승록, 여기 더 이상은 원문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사회 하나의 네트워크된 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동양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왕양명 또는 왕수인의 철학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정부의 송신자가 정보를 보내는 자극을 주면 수신자는 받는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관계를 영속적으로 서로 유지한다라고 보는 해석을 굉장히 왕양명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자연과의 감응 관계로 봅니다. 감응 관계. 그 감응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좀 풀어서 좀 과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사상 또는 왕수인의 사상에서 인간의 위상을 고찰하면 자, 인간이란 어떤 자냐? 바로 천지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맺고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면서 본질적으로 그러면서도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기 써 있다시피 본질적으로 천지자연의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통 근대 철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서양의 요즘이 단순한 동양적 사유. 그래서 동양적 사유에 대한 이해에서 왕양명이 조금 다른 점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천지 만물과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동등한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양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자연의 중심을 인간의 위상, 인간이라고 보는 어떤 면에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천지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독특한 시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이제 제가 네 번째는 이제 공감적 인간의 존재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한 부분인데요. 자, 그 왕양명 왕수인의 인간 존재란 뭐냐라고 할 때 왕양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의 존재를 밝혀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론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동양 철학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는 문제점, 근대 서양 사회의 문제점이 동양에 있어 있는데 바로 동양의 사회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수인의 관점에서 왕양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학자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의 위상을 명확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건 어떤 자냐? 이런 특수한 존재론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발표자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왕양명이 특히 제가 보는 관점이면 동양의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하면 인간을 바로 이런 도덕성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근데 서양 철학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계와 고통을 받을 때는 항상 세계와 감응하면서,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화 되면서,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면서 있으면서도 세계의 아픔을, 그러니까 세계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뭐 세계가 잘못되었을 때, 네트워크 때문에 유래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그래서 왕양명의 철학은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가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다. 그래서 호모 공감적 인간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이 장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유의적 인간.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마르쿠제나 프로이드 이런 걸 조금 연결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의 철학자를 가지고 하지 않고 여러 철학자를 다루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텐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마르쿠제, 뭐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유명했던 책이죠. 저도 대학교 때
굉장히 유명한 책, 에로스와 문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직 노동의 종말과 리비도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의를 통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때야만이 참다운 인간의 해방이 실현될 것이라고 이제 마르크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프로이트도 이제 문명과 그 불만에서 비슷한 인간의 리비도가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문명이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팽팽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측가들이 이제 노동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노동이 줄어들 거다,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역사적 추론을 보면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을 제2의 기계 시대다 이렇게 번역도 하지 않습니까? 자, 제1의 기계 시대는 이제 산업혁명에서 등장한 기계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기계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분명한 것은 노동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해겔의 철학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소개가 아니라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질이 노예가 주인에 종속되었던 관계에서 거기서부터 역전되는 관계를 가졌던 것은 바로 노동이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인간의 본질이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노동의 해방으로부터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마르크제나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본질적인 요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제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해겔이 보는 것은 제가 바라볼 때 해석을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제 도구적 인간, 뭔가 노동하는 인간, 아니면 뭔가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 이제 베르그송도 인간의 본질을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구적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창조적 진화에서. 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대에 해결의 해석에서 담아낼 수 없는 뭔가 그 또 다른 인간에 대한 규정이 설명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인간 규정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유의적 인간이라는 것은 예술적 인간인 호모 아르테스 잠깐만요. 아르테스는 유의적 인간의 한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 역시 전체적으로 호모 라브란스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이제는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그만 지금 우리 공휴일의 날짜를 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성 속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많은 시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처럼 정규직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그만큼 기회가 여유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노느냐, 어떻게 여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런 것이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의 유의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보르 책의 스펙타클에서는 이 여가 활동이 이제 노동과 구별되지 않는 점을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저에게는 이제 철학이 하나의 굉장히 분명히 노동이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철학이 결국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노동인데 가끔씩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여가를 위해서 대학원에 철학 공부를 하러 석박사 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왜 오시나 보는데 그분 보면 그분들에겐 정말 노동과 여가가 별로 구별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정말 어떤 여가보다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공부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사적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여가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분명히 노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가나 노동의 특별한 차별점이나 구별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기 드보르가 2000년도의 작품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노동을 어떻게 나눌까의 문제도 굉장히 분배의 문제, 정의의 문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어진 시간, 최소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 단축된 노동 시간 이외의 시간에 어떻게 여가를 보낼까? 이게 엄청난 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적적하고 힘든 게 정말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자, 이제 새로운 사회는 인간이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면서 인간인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노동은 인간의 역할이자 본질이 아닐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분명한 위협이며 도전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들은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 주제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되고 있죠. 만약 인간의 본질인 노동이 사라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인간은 여가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인간의 존재론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결해 보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에 대비해서 교육과 인간의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는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20대 MZ 세대라고 하는 경우는 노동의 의미가 좀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화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좀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쪽이 있다는 걸 제가 TV에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늙어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게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였는데 젊은 세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인공지능 중심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계들의 해체다.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의 경계 해체인데요. 그 가운데 노동과 여가의 해체도 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노동도 그렇고 일자리도 지금 게임 산업이 우리 사업에 노동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그걸 잘 만들면 엄청난 부가 창출되고 있고요. 웬만한 직장보다도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여러 기계들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인간 사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논문에서 인간 노동의 본질로서 여가를 주장했고 노동과 창의성의 연결고리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제가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